자, 이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우리가 미시경제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개별 경제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제가 예고를 해드린 대로 이제 판서를 할 수 있게끔 배경을 좀 바꿔봤습니다.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미시경제, 우리가 중간고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중간고사 전까지는 미시경제를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이후부터는 이제 거시경제, 그죠? 학기 말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건데요. 저번에 얘기했듯이 미시경제라는 것은 하나하나의 개별 시장, 그죠? 개별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것을 갖다 다 갖춘 다음에 요걸 토대로 이제 거시에 들어갔을 때는 요 개별 경제가 다 모인 전체 토탈의 개념으로서 바로 숲의 모양을 보는 그러한 이제 거시 경제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사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이요. 사실 이제 거시 경제에 관련된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전체적인 경제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실업률, 경제 성장률, 뭐 여러 가지 지수들 이런 것들은요. 정책 다 이제 거시 경제에서 나오게 되는데요. 거시 경제를 하려면은 일단은 기본적인 각각의 작은 미시를 갖다가 우리가 개별 시장을 잘 이론적으로 다독여 놔야지만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자, 일단 그래서요, 우리가 미시에서는요, 각각 개별 시장에 있죠. 개별 시장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수요 공급, 경제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어지는 수요 공급, 개별 시장에서의 그 제품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요. 수요 공급에 의한 균형까지도 다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요, 우리가 3경제 주체로 이제 옮겨집니다. 3경제 주체 중에서 소비 주체인 가계, 생산의 주체인 기계, 중간 정부를 얘기하는데요. 항상 문제는 모든 베이스는요, 바로 제한된 자원, 그죠? 희소한 자원의 차원에서부터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자원이 희소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마냥 소비를 하면 됐잖아요. 근데 희소성의 문제가 항상 걸려있기 때문에 가게 입장에서는요, 이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소비할 것이냐, 어떻게 소비해야지만 가장 큰 만족을 얻을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론을 끌어올 겁니다. 하나의 공식을 끌어올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게 했으니까 이제 생산의 주체인 기업을 대상으로 가져가겠죠. 자, 여러분 기업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이윤 추구 정도가 아니라 이윤을 최고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윤 극대화라고 보통 얘기하죠. 근데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기 때문에 그 희소한 자원을 가지고 어떻게 생산해야지만 가장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하나의 공식을 끌어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정부의 역할은 양쪽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뒤로 잠시 물렀다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시장의 형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시장의 형태는요, 크게 완전 경쟁 시장, 불완전 경쟁 시장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시장은요, 이 불완전 경쟁 시장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공급자가 하나밖에 없는 독점, 그 다음에 공급자가 소수인 과점, 공급자가 굉장히 많은데 각각 차별화된 제품을 만들어내는 독점적 경쟁시장,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시장들은 이 불안정 경쟁시장인데요. 우리가 경제에서 이 시장을 바라볼 때 뭐냐면요,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측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놔야 되겠죠. 하나의 잣대를 만들어 놓고 가장 효율적인 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져가고 있는 이 불안정 경쟁 시장이 이 가장 완전한, 가장 이상적인 이 시장에 비해서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착착착착 비교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들어가겠죠. 자, 그래서 바로 완전 경쟁 시장이라는 이상향을 하나 만들어 놉니다.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가장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 시장 해가지고 이론적인 가상의 시장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불안정 경제 시장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를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증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결론은 다 알고 있어요. 결론은요, 자, 독점, 과점, 독점적 경쟁 시장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비효율적이겠습니까? 독점 맞아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지만요, 경제적으로 쫙 증명을 해가지고 맞죠? 맞죠? 하면서 그걸 갖다가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시장의 형태까지 하면 맨 마지막에 이제 여러 가지 분배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이제 중간고사 전에 미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시, 그죠? 전체적인 시장을 우리가 이제 얘기하게 되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로서 우리가 각각 개별 시장에 있어서의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의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수요,
수요라고 하면요, 어떤 욕구 자체를 얘기합니다.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이걸 갖다가 우리가 수요라고 얘기하고, 수요량이라고 얘기했을 때는요, 가격에 대비해서 내가 구매할 수 있는 어떤 양 해가지고 양적인 측면을 얘기할 땐 수요량, 그 다음에 수요 자체는요, 우리가 욕구 자체를 얘기한다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가지고 지금 수요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수요는요, 우리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자, 예를 들어서, 자, 요즘에 과일 뭐 드세요? 집콕해가지고 요즘 굉장히 많은 걸 먹게 되죠. 밖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았던 것 같은데, 집안에 아마 있으니까는 계속 뭔가 입이 궁금하고, 그야말로 요즘에 가장 핫한 단어가 확진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신문에 보니까 확진자가 많아지니까는 요즘에 또 많이 팔리는 게 다이어트 식품들이 굉장히 많이 팔린대요. 다이어트 식품도 먹으면 쪄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찝니다. 자, 여하튼 간에 지금 요즘에 과일, 자, 요즘 사과가 참 맛있을 때예요. 그죠? 사과가 되게 맛있더라고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사과를 사러 갑니다. 사과를 사러 갔더니 아저씨 사과 얼마예요? 했더니 1,000원이래요. 하나래. 그래가지고 아저씨 5알 주세요. 해가지고 5알 사가지고 와가지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또 그 사과를 사러 갔어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사과가 요즘에 수확이 좋아가지고 많이 공급이 돼가지고 가격이 싸졌어요 하면서 한 알에 800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전에 1,000원일 때 내가 5개를 샀는데 맛있게 다 먹었어. 그래서 800원이래요. 그러면 제가 더 많이 사겠습니까? 적게 사겠습니까? 네, 가격이 싸지니까 그만큼 많은 양을 수요를 하겠죠. 자, 이거하고 여러분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요, 이제 우리 텍스트 이제 같이 펴놓고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제가 이제 텍스트를 좀 띄워요. 자, 보시면은 김군희 아이스크림, 그죠? 이 책 저자는요, 아이스크림하고 그러니까 책 보면서 아이스크림 드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예로 그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아이스크림에 대한 수요입니다. 자, 그래서 아이스크림이 가격이 25,000원일 때는 8통까지 수요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는 우유값이 폭락을 해가지고 가격이 한 통에 2만 원이 됐습니다. 그럼 물론 더 많은 양을 수요하겠죠. 근데 여기에는요, 좀 가정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했었죠. 경제는 가정의 학문이라고 얘기했다고 했죠. 그러면 뭘 뜻하냐면요, 사실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이 똑같다고 하더라도 내가 소득이 확 높아지면은 어떻게 됐어요? 예전에 1,000원 하던 거 5개 먹었는데 그때는 100만 원을 내가 소득이 있었는데 이제는 소득이 500만 원이 됐다? 근데 똑같이 가격은 1,000원이다. 그래도 아저씨 나 5개만 주세요? 그러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더 많은 양을 사겠죠. 그렇듯이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변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정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중요 변수만 끌어당기고 나머지는 모두 일정하다고 하면서 장막을 탁 쳐줍니다. 그죠?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요, 오로지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변수는 가격뿐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모두 가정을 탁 해가지고 모두 일정하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아줍니다. 그리고 오로지 아이스크림의 수요량에 영향 미치는 변수는 아이스크림의 가격뿐이다 라는 가정 하에서 지금 이 공식이 성립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가격이 25,000원일 때, 자, 항상 표가 나오면은 경제는요, 그 옆에 그래프가 필수적으로 쫓아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가격과, 자, 그래프를 그리는 팁도 항상 여러분 경제에서는 알아두세요. 그래프는요, 그냥 선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요, 그 선들이 과연 그 축이 뭘 뜻하는 건지 반드시 써줘야 됩니다. 자, 지금 여기에서는요, 변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양적인 면입니다. 자, 퀀티티 양이고, 그러면은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수요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그걸 우리가 이제 이 표를 통해서 그래프로 옮겨 놓을 겁니다. 자, 25,000원일 때는요, 25,000원일 때는 8통까지 수요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변수는 모두 일정하죠. 자, 그 다음에 가격이 2만 원으로 떨어졌다?
그러면은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수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때는 12통까지 수요량을 늘립니다. 자, 가격이 또 떨어졌어요. 15,000원이에요. 그러면은 더 수요를 늘리겠죠. 그래서 그때는 16통까지 수요를 쫙 늘립니다. 그래서 요 점들을 쫙 연결시켜요. 쫙 연결시켜 보면요. 요 점들을 쫙 연결시켜 보면은 이 우하향하는 이 선을 우리가 디맨드 커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디맨드 커브 여기에서 수요의 법칙이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격이 오른다. 많이 사겠습니까? 많이 못 사겠죠. 수요량은 줄어든다. 그죠? 가격이 떨어진다. 많이 살 수 있다. 수요량은 늘어난다. 그래가지고 반비례적으로 우하향하는 모양의 곡선을 그리면서 바로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이 줄어들고 가격이 내려가면 수요량이 올라간다. 수요의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의 움직임. 예를 들어서 A점에서 B점으로 움직였다. 그러면 이때 변수가 뭘로 작용한다 그랬죠? 자, 그쵸. 가격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 A점에서 B점으로 또 B점에서 C점으로 옮겨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라는 변수에 의해서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의 움직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근데 이제는 뭘 할 차례냐면요. 가격, 우리가 가정을 했었죠. 가격 이외의 나머지 변수는 다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고 가격에 따라서 수요량의 변화를 본 거였고, 이제는 이제 그 일정하다고 했던 그 변수들을 갖다가 이제는 끌어들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가격 이외의 모든 변수가 일정하다고 했는데 그 변수들을 갖다가 이제 변화를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어요. 지금 김군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일 때 12통의 아이스크림을 수요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김군이 그때는 12통을 수요할 때는 소득이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보너스를 타가지고 소득이 200만 원으로 확 오릅니다. 근데 또 막 갔더니 아이스크림이 그대로 또 2만 원이에요. 그래도 12통을 살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때는 100만 원의 소득이었고 이제는 소득 자체가 200만 원이 됐는데 가격은 그대로 2만 원이다. 그래도 소득이 증가했기 때문에 아저씨 더 많이 주세요 해가지고 뭐 20통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2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아이스크림을 수요하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 점이 찍힙니다. 그럼 이건 뭘 뜻하냐면요. 바로 보시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이렇게 움직여지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죠? 가격은 픽스돼 있어도 가격 이외의 변수가 움직임에 따라서 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지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반대로 김군의 소득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팍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래도 아이스크림 가격은 그대로 2만 원이면은 12통까지 살 수 있을까요? 못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요, 수요가 확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때는 어떻게 돼요? 바로 수요 곡선이 이 밑으로 그려지겠죠.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자, 가격 이외에 우리가 픽스 시켜놨던 그 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면은 수요 곡선 자체의 움직임이 일어난다. 그죠? 가격이 일정하더라도 소득이 증가하면은 더 많이 훅 올라갈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일정하더라도 소득 수준이 훅 줄면은 수요 곡선이 푹 밑으로 깔아앉는 그런 케이스를 가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의 수요 곡선, 하나 수요 곡선상에서의 움직임은 변수가 뭐라 그랬죠? 가격입니다. 나머지 변수는 모두 일정하다고 장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서 하나의 수요 곡선상에서 점들이 움직여집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일정하다고 했던 그 변수, 그죠? 장막에서 이제 꺼내가지고 그 변수가 이제는 작용을 하게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격 이외의 변수가 작용을 하게 되면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지는 역할을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수요 곡선이 더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소득이 줄어들면은 같은 가격이라도 더 못 사니까 수요 곡선이 아래로 꺼지는 그러한 케이스를 가져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우리에게 얘기했던 가격 이외의 변수. 자, 첫 번째로 제가 소득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자, 소득 같은 경우에는 자, 소득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소득이 증가하면은 그만큼 어떻게 돼요? 수요 곡선 자체가 훅 위로 올라갈 것이고, 소득이 감소가 되어지면은 그만큼 수요량이 줄기 때문에 바로 수요 곡선 자체가 밑으로 꺼지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모든 게 다 그렇게 작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소득이 증가하면 모든 제품의 수요가 다 증가를 하느냐? 자, 이제 우리 신입생들도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겠지만은 우리 신입생들은 아직 학교에 학식을 못 먹어봤죠. 근데 지금 처음에 이제 먹기 시작하면 맛있어요.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학교 안에서 뭐 돈가스도 있고 덮밥도 있고 찌개도 있고 탕도 있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식을 막 먹어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요, 3년까지 갈 것도 없어요. 맨날 똑같은 음식을 먹다 보면요 굉장히 지루합니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근데 학식을 먹는 이유는요, 물론 거리도 가깝겠지만은 일단은 가격이 참 저렴합니다. 다른 외부의 음식보다는 가격이 그래도 많이 저렴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식을 많이 사 먹게 되는 그런 케이스인데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좀 좋은 경우를 가져갑시다. 우리가 집콕이라 해서 기분도 꿀꿀한데, 자, 로또 뭐 주문을 했는데 뭐 거기에 로또가 한 장 같이 왔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당첨이 된 거예요. 액수도 크게 갑시다. 어차피 가상이니까. 자, 100억짜리 로또에 딱 맞았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학교에 와서, 자, 예전에 내가 학식을 먹을 때 떡볶이도 먹고 싶고 돈가스도 먹고 싶고 그 다음에 우동도 먹고 싶고 다 먹고 싶었는데 돈이 부족해가지고 내가 돈가스 하나만 먹었어. 이제 100억 로또 맞았으니까 종류대로 다 시켜 먹어야지. 맞습니까? 그때는 100억을 로또를 맞았는데 최소한 뭐 저기 이제 나가서 외부에 가가지고 가장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겠죠. 그러면은 그때 소득이 증가했을 때 학식의 수요는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줄어들겠죠. 소득이 증가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바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가 줄어드는 케이스도 있을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이러한 제품들을 열등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열등제, 그죠? 보통 우리가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수요를 늘리는 것을 정상제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오히려 수요를 줄이는 케이스를 열등제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로 이제 열등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학식 같은 결과가 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100억짜리 로또 맞았다. 그럼 학교 올 때 뭐 어떻게 오겠습니까? 내가 그때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왔는데 이제는 택시 타고 와야지. 택시 말고 이제 헬리콥터 정도는 뛰어야 되겠죠. 100억을 맞았는데, 그죠? 헬리콥터 쫙 타고 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버스나 지하철은 바로 이제 열등제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버스, 지하철, 학식 이퀄 열등제다. 그건 아닙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는 예를 들어서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뭐 알바를 뛰지 못해서 생활비가 없어가지고 지금 겨우겨우 라면 하나로 밥을 때우고 있습니다. 밥을 막 때우고 있는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10,000원짜리를 탁 길거리에서 죽게 돼요. 자, 그때 라면을 갖다가 5개 먹어야지. 그러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친구는 학식을 갖다가 또 맛있게 사가지고 먹겠죠. 그때 그 친구한테 학식은요, 열등제가 아니라 바로 정상제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맨날 또박또박 걸어다니는 사람이 어느 날 수입이 생겨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탔다. 그러면 그 지하철과 버스는 그 사람한테 열등제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한테는 바로 정상제로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어떤 제품이 이퀄 열등제다, 정상제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열등제가 될 수도 있고 정상제가 될 수도 있다. 그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외의 변수로 소득을 이제 처음 봤고요. 그 다음에 그 외의 변수로서는 뭐 기호라든지 뭐 취미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취미로서 등산이라든지 아니면 캠핑, 요즘에 캠핑을 참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캠핑 같은 그러한 취미가 많이 생겼다. 그러면 캠핑 용품 같은 경우에는 그걸 갖다가 취미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가격과 상관없이 수요가 빵빵빵빵빵빵빵 증가를 하겠죠. 바로 그런 케이스입니다. 가격의 변수가 아니라 어떤 기호나 취미.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배달하는 음식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빵빵빵빵빵빵 증가하게 되겠죠. 냉동식품이라든지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NC소프트 같은 걸 왜 지금 주가가 올라가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게임을 많이 하고 또 넷플릭스 같은 경우도 영화를 많이 보니까는 빵빵빵빵빵빵 올라가는 케이스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기호나 취미, 가격에 상관없이 기호나 취미에 의해서 우리가 수요가 쫙 올라갈 수 있고 수요가 쫙 또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케이스를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뭐 오프라인 상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누가 뭐 쇼핑 잘 많이 안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요가 훅 가격과 상관없이 오히려 수요가 훅 주는 그런 케이스를 가져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련된 상품의 가격을 얘기하는데요. 제가 굉장히 악필이에요. 근데 화이트보드는요. 글자가 잘 안 쓰여지는데 옛날 칠판을 참 좋아했었거든요. 다시 이제 칠판이 부활하니까는 느낌이 되게 좋긴 하네요. 자, 관련 상품의 가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소주를 즐겨 마시는 사람이 소주 가격이 올랐어. 그러면은 물론 소주의 수요는 줄어들겠죠. 수요량은 줄어듭니다. 반면에 소주 마시는 사람이 소주 너무 비싸 해가지고 바로 막걸리로 갈아탑니다. 나 이제부터 막걸리 마실 거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막걸리의 가격은 오르거나 내리지 않았는데 변함없는데 오히려 수요가 증가한 케이스가 되어집니다. 즉 소주의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바로 막걸리의 수요가 증가한 케이스. 이거는 관련 상품이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요. 관련 상품 중에서 특히 이게 이제 대체재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소주 대신 막걸리 마실 거야, 소주 대신 맥주 마실 거야 하면 당연히 소주의 가격이 오르면 소주의 수요량은 줄어들지만 그에 관련된 대체재에 해당하는 막걸리나 맥주는 가격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증가하는 케이스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대체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른 케이스도 있어요. 소주 가격이 높아진다? 소주도 수요가 줄지만은 맥주의 수요도 같이 줄 수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자, 어떤 것 같아요? 소맥 말아먹는 사람 있죠? 이런 경우에는 소주 가격이 올라가지고 소주를 못 먹으니까는 맥주도 같이 수요가 주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보완제의 관계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제품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면은 바로 가격의 오름에 따라서 같이 수요가 줄어들고 대체제의 역할을 하면은 하나의 제품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요가 줄죠. 하지만은 대체제는 수요가 증가하는 케이스. 그죠? 그런 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이 보완제 예를 할 때는요, 항상 이제 얘기하는 게 프린터기예요. 제가 이제 그 레이저 프린터기 복합기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가격이 싸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와, 신난다. 정말 속력 내가 빵빵빵빵, 빡빡빡 높은 거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가격이 좋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딱 배달이 왔어요. 그러더니 설치를 해주시는 분이 딱 얘기하기를, 이거 프린터 잉크 있죠? 이 잉크가 금방 끝날 테니까는 끝나면 꼭 갈아주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칼라 레이저 복합기였거든요. 그러면은 얼만데요? 그랬더니 그 복합기를 한 30만 원 정도 주고 샀는데 잉크만 칼라하고 다 합쳐가지고 15만 원 단위 넘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낚였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뭡니까? 프린터기는 싸게 팔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품은 비싸게 팔는 거. 어떻게 보면 미끼 상품 같은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거든요. 프린터를 샀으면은 이 잉크를 갈지 않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비싸게 잉크를 다시 가는 수밖에 없는 것. 그거는 보완제의 역할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기 학교 앞에 뭐 이렇게 주점이라든지 호프집 생맥주 파는데 이렇게 가면요, 이렇게 뻥튀기 같은 거 이렇게 막 무한 리필로 다 이렇게 안주 먹을 수 있게끔 해주죠. 그러면은 와, 주인이 정말 서비스 정신이 너무 좋은 거야. 맞습니까? 그 뻥튀기를 왜 줄 것 같아요? 뻥튀기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집어먹고 있다 보면요, 그게
강냉이 있죠, 강냉이. 강냉이를 막 집어먹고 있다 보면요, 입이 쪽쪽 갈라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목말라가지고 맥주를 또 푸르륵 더 마시게 돼요. 그러니까 맥주 많이 마시라고 일종의 내어주는 약간 보완제 같은 역할을 합니다. 미국 가면요, 감자칩을 준대요. 근데 그냥 일반 감자칩이 아니라 소금을 왕창 뿌려서 준답니다. 그러면 짜가지고 계속 꿀꺽꿀꺽 마시게끔 만드는 것.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완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 제품 말고 다른 걸로 대체해 쓰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보완제는 함께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완제에서도 이런 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신발 공장에 사장님이 다음 달에 월급을 올려주기로 했는데 자꾸 월급 올려주는 걸 미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공장 직원들이 화가 났어요. 파업을 안 합니다. 그런 걸 안 하고요. 근데 물건을 절대 팔 수 없게끔 생산은 똑같이 열심히 완제품을 하는데, 불량품도 없어요. 하는데 절대로 팔 수 없게끔 만드는 거, 방법이 뭐겠어요? 자, 이거 오프라인으로 하면 재밌는데, 그죠? 자, 방법은 신발의 한 짝, 오른쪽 한 짝만 계속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팔 수 있어요, 없어요? 못 팔겠죠? 그러면 사장님이 알았어 오늘부터 당장 올려줄게 하면은 그 다음 왼짝을 쫙 만들면은 완벽한 한 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발의 한 짝도요, 서로 보완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이 좀 응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요 곡선, 지금 여기 그래프 보시면요, 하나의 수요 곡선 우하향하는 모양이 그려지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요 곡선 자체의 움직임, 그죠? 하나의 수요 곡선 상에서는 변수가 가격이죠. 그리고 나머지 변수는 다 일정하다라고 장막을 쳐놓은 케이스고요. 그 장막을 쳐놓은 그 바깥의 변수들을 우리가 가져오게 되면은 바로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지는 역할을 한다. 자, 그래서 보완제, 대체제, 그 다음에 또 사람의 수, 그것을 수요하는 사람의 수가 많아지면 사실 뭐 우리나라 인구와 인도의 인구, 인도가 10억이 넘는데 그 수요 자체가 비교가 안 되겠죠. 우리나라 전체 수요 곡선 이 정도라면은 인도는 사람 수가 많으니까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사람 수가 적어지면은 그만큼 또 지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사람 수에 의해서 수요 곡선 자체가 틀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기대. 예를 들어서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다 하면은 미리 막 수요를 많이 하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으로 가격이 비싸질 것이다 그러면 사재기, 그죠? 막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요, 그렇게 두루마리 휴지를 많이 사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마스크 이렇게 지갑에다 이만큼 있으면 와, 갑부야 그랬는데, 미국 사람들은 두루마리 휴지를 막 이만큼 갖다 놓고 나는 갑부야 그렇게 이제 사진이 찍혀가지고, 문화적인 차이가 다 틀리구나.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는 이제 비데가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 두루마리 휴지에 대한 어떤 그 필요성이 많이 줄어들고, 미국은 거의 비데를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휴지가 없으면 최소한 용변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아마 두루마리 휴지가 필수제로 이제 막 사재기하는 그러한 품목으로 들어가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더라고요. 자, 그러니까는 그러한 여러 가지 어떤 기대에 따라서, 근데 우리나라는 참 그런 면에서는 저도 처음에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 우리 동네 슈퍼에 갔더니 라면이 그렇게 싹 팔려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싹 빈 그 공간을 보니까는 나도 사놔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약간 그 군중 심리가 확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렇게 보니까는 막 물건들이 막 쌓여져 있는 거예요. 확진자 수가 많아져도. 그래서 내가 이거 언제든지 구매할 수가 있는데 뭐 미리 쌓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지금 뭐 세계에서도 우리나라 경우를 굉장히 특이하게 많이 바라본다 그러는데요. 우리는 참 물류가 많이 이제 발달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 배송 엄청 잘 되잖아요. 새벽에 이제 문 밖에서 뽀시렁뽀시렁 소리가 나면은 왔군, 그죠? 그 펼쳐보는 재미가 아주 좋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대, 그죠? 다음 달에 용돈 올려줄게 하면은 미리 소비를 막 당기는 그런 것들도 수요가 확 올라가는 그런, 다음 달에 월급이 삭감될 거야 그러면 미리 어떻게 해요? 소비를 확 줄여버리죠. 수요를 확 줄여버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외적인 변수, 그죠? 우리가 장막을 쳐놨던 그 변수들이 작용을 하면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여지는 역할을 한다, 그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